직접적으로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부분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그쪽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요. 토지 면적이 5.58평, 뭐 아파트니까 토지 면적은 당장은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건물 면적은 11.6평이라고 나왔는데 감정가는 1억 2,900만 원, 최저가는 9천만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유찰됐죠.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게 왜 지분이 왜 나왔지? 지분을 경매하면 뭐 어떻게 되지? 이런 것보다 여기가 도대체 얼마냐? 도대체 시세가 얼마냐? 내가 사면 얼마에 팔 수 있냐? 이게 1차적으로 완벽히 조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사가 됐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보니까 2분의 1만 경매가 나왔어요. 2분의 1만 경매가 나왔는데, 자, 시세를 알아보실 때 이 아파트의 2분의 1 시세를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러면 그 아파트는 2분의 1만 매매로 나온 건 없을 거예요. 한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공인중개사 중개를 해도 반만 나온 아파트를 팔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세가 잘 파악됐다는 가정하에 자, 권리 분석 들어갑니다. 근저당 해서 이 한 명의 지분만 근저당을 잡은 게 아니라 전부를 근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명께 아니라 전부를 잡은 것이다. 두 번째, 홍석의 지분 압류. 이거는 2명 중 1명만 압류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도 당연히 강제경매, 당연히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이 홍석의라는 사람의 지분만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경매가 반만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분 경매라 할지라도 말소기준 권리는 똑같기 때문에 2007년 10월 29일이 말소기준 권리고 이 밑으로는 근저당을 포함해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등기부상 하자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등기에는 임차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올려볼게요. 자,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007년 12월 2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저당이 2007년 10월이고 전입이 2007년 12월이기 때문에 후순위로서 말소되고 인도명령 대상이다. 따라서 권리분석상의 문제는 없다.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경매지에 등기부상의 하자가 없네. 임차인도 하자가 없네. 그럼 입찰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아주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옮겨 적은 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은 옮겨 적는데 실수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등기사항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 현황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열람을 하시고요.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실제 등기를 띄셔갖고 이것과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는 검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거 외에도 관리비 미납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입찰을 하면 됩니다. 1억 3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온전히 이 물건이 다 경매가 나왔다 또는 매매가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억 6천이 이걸 그냥 시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2억 6천에 온전히 다 팔 수 있고 1억 3천에 반만 팔 수 있을까요?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온전히 됐을 때 2억 6천이지
반을 팔 때 내가 1억 3천에 팔 수 있다. 이러면은 뭐 멀쩡한 물건이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팔거나 사거나 무슨 결과를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거의 낙찰자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낙찰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 오늘은 이거는 전제를 그렇게 깔아야 돼요.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2명의 지분 중 1명이 여러분께 됐고 나머지 1명은 접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9천만 원의 낙찰받은 낙찰자고 나는 기존에 있는 소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세가 2억 6천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은 1억 3천이 되지 않느냐. 온전한 부동산을 만들려면 당연히 1억 3천에 내 거를 좀 사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 3천 빼기 9천만 원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차익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이건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지금 2억 6천이 시세니까 1억 3천에 그 부동산을 여러분이 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6천짜리를 얼마예요? 2억 2천에 사는 거네요. 2억 6천짜리를 한 4천만 원 싸게 사는 거네요. 자, 지금 전제는 최저가의 낙찰, 감정가가 시세,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안 팔겠대. 결론은 사지도 팔지도 않겠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이죠. 자, 우리 같이 돈을 봅시다. 팔아서 반반 나눠 가집시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협상 방법인데요. 그러면 그 집은 여러분께 되지 않지만 수익은 또 4천만 원 정도 나겠죠. 근데 이 삽니다, 팝니다, 그리고 같이 팔아서 나눠 가집시다. 이 세 개 모두 다가 저와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이자 제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온전히 부동산을 팔아서 나눠 갖는 그런 수익은 안 생기지만 임대 수익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의 임대료를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30% 싸게 샀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률은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계속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지도 않겠다, 팔지도 않겠다, 팔아서 나눠 갖지도 않겠다, 임대료도 안 내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소득도 어떠한 수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는 임대료를 내야 될 사람인데 그걸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 겸 채권자가 됩니다. 저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내가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받을 추상적인 건 생기지만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건 현찰이 없거나 돈이 될 만한 현물이 없거나 이러면 제가 돈이 없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의 이 아파트의 반을 제가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아파트에다가 경매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경매가 진행될 거고, 그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채권자이자 뭐예요? 공유자다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셔갖고 헐값에 사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아마 수익은 가장 클 겁니다. 그런 최악의 방법 1이 있고요. 최악의 방법 2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지도 않겠다, 팔지도 않겠다, 뭐 기타 다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를 반으로 정확히 쪼개달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도 하나고 주방도 하나고 뭐 거실은 누가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분할은 현물을 분할하는 게 아니고 현찰로 분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원이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받는 순간 이거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현물 분할 안 돼. 어떻게 자르든 둘 다 가치가 또는 둘 다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할 안 돼. 그럼 이거를 경매계로 토스합니다. 야, 경매계 이거 현물 분할 안 되니까 팔아서 현찰로 나눠드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경매계는 그걸 받아서 전부를 경매에 넣어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 배당금의 반을 딱 나눠서 반은 저한테 반은 여러분한테 주겠죠. 그러면 아마도 낙찰가보다는 높게 낙찰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전에 낙찰 받았을 때는 하자가 있는 지분이었고 지금은 멀쩡한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든 좋은 낙찰가가 나올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매각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최악이어도 또 하나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최악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겠다고도 안 했고 팔겠다고도 안 했고 같이 팔아서 나눠갖겠다고도 안 했던 사람이 경매를 접수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왜? 나도 매매가보다는 경매가가 싸다는 걸 알아요. 어떤 미친놈이 내 집이 싸게 팔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다시 협상의 카드로 돌아오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짓자면 정확한 시세를 판단한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낼 것이냐를 바라보고 입찰을 하시고, 단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넉넉히 가져라가 아파트 지분 경매의 공통사항입니다. 최악 1번은 내 것만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가 가능하나, 최악 2번은 전부가 경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싸게 샀다, 시간 여유가 있다,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번다. 다음 달에 바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좀 오래 걸려서 더 큰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헐값에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요. 주의사항은 지분 경매는 보통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이 물건 또는 지분 경매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가 질문 있네요. 아파트 토지 및 건물 지분일 경우에 1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어때요? 간주될까요? 옛날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치질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그만 것도 비싼 동네에다 있다 보니까 무조건 주택으로 친다. 한 평도 주택으로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허가도 세금을 낸다. 이러면 주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 추가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지료 청구 금액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토지는 1%, 뭐 상가는 5에서 6% 뭐 이렇게 정해 갖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